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좋아요 누르려면 누르고, 구독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 들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무사가 지배한 일본. 무사는 즉, 군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칼 쓰는 사람들을 무사라고 했단 말이야. 무사.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이거를 사무라이라 하지. 사무라이. 무사를 사무라이. 사무라이 알죠, 그죠? 이렇게 일본 큰 칼 차고 확 하는 이런 이제 이 사무라이를 무사라고 했고, 이 무사들이 이제 정권을 갖다가 잡는 거를 무사 정권이라고 해. 그리고 그걸 무사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막부라는 말로 표현을 해. 막부. 무사 정권을 막부라고 한다. 원래 이제 이게 막부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 지휘관들의 본부였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지휘관들의 본부를 막부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냥 말이 이제 점차 해가지고 그냥 무사들의 그냥 자기들의 정권이란 그런 의미로 바뀌어갔어. 알았어? 자, 거기 보면 이제 무사 정권의 막부의 수립. 일단은 그 배경을 보면 이제 헤이안 시대 후반에 천황의 권위가 약화된다. 우리 이 지금 막부가 이제 되기 이전에 우리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일본은 이제 8세기 때 나라 시대란 게 있었어. 나라 시대가 있고, 요 나라 시대 다음에 헤이안 시대가 있고, 여기가 8세기, 그다음에 이게 이제 8세기 말에서 이게 거의 12세기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일본은 나라 시대가 있었고 해안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가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였어. 삼국시대.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 일본의 나라 시대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우리의 우수한 그런 문화들을 많이 전파를 해줬지. 그때 기억나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그 우수한 문화를 수입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데, 근데 이 나라 시대 때 이제 이 왕이 항상 보면 이렇게 왕이 계승 싸움,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걸 두고 또 서로 또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 시대가 쇠퇴를 하고, 얘네들이 헤이안으로 이 수도를 옮겨. 수도를 옮기거든. 그렇게 해안으로 이제 해안이 보면 교토라고 하는 곳인데, 교토가 오늘날에 지금 교토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이제 다시 해안 시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이제 해안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이전까지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삼국에서 문화를 많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이제 해안 시대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없다. 우리 일본만의 문화가 없다. 우리 일본만의 문화를 키우자라고 해서 이제 국풍 문화가 생겨난다고 선생님이 저번 일본 배울 때 이야기했어요. 국풍 문화. 즉 자기들 일본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자 하는 게 해안 시대 때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만의 문화는 발전이 돼 갔는데, 이 뭐냐면 이제 귀족들이 이 정치에 개입하기를 시작하면서 왕권이 점점점 약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귀족들하고 지방의 호족은 뭐지? 지방에서 세력이 센 사람들이지, 그지? 호족. 이제 걔네들이 이제 땅을 갖다가, 이게 즉 장원, 우리가 중시할 때 장원 배웠죠. 장원. 이렇게 장원이란 말, 영지란 말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자기의 땅을 가지고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완전히 이제 그 지방에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그걸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족들하고 지방의 호족들이 이 많은 땅을 이제 확보를 한 거야. 확보를 하니까 그만큼 자기들의 땅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경호원이 필요했던 거야. 경호원들. 자기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반란을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경호원이 필요한 게 그 경호원을 바로 무사인 거야, 무사. 그 애들이 이제 바로 이게 경호원처럼 이렇게 고용을 한 게 바로 무사고 사무라이였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각 귀족마다 또 각 호족들마다 각 영주들마다 더 뛰어난 무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사들이 이제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정권을 잡은 게 바로 무사 정권 막부란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면 이제 해안 시대의 후반에 천황이란 거는 일본의 왕을 말해. 그러니까 천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귀족과 지방 세력이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 사무라이들을 고용했다. 근데 무사가 자기들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운 게 바로 막부, 즉 무사 정권이라는 거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막부에는 이 무사들에는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있었어. 우두머리를 갖다가 쇼군이라고 불렀어. 쇼군. 이거는 이제 한자로 하면 장군이야, 장군. 장군 있고 이 밑에 이제 여러 명의 무사들이 있지.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밑에 또 여러 또 하급 무사들이 있고. 알겠어? 이거는 이제 뭐 상급 무사. 요 밑에는 이렇게는 또 하급 무사. 그러니까 야 이거 보니까 뭔가 우리 예전에 중세 유럽 때 배울 때하고 뭔가 좀 비슷하다, 그지? 네. 영주가 있고, 그지? 네.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 또 그러니까 이제 저 좀 큰 기사들이 있고 작은 기사들이 있고 이렇게지. 이렇게 쭉 있다, 그지? 그럼 이때 그 중세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 큰 기사와 작은 기사들한테 뭘 줬다 그랬어? 땅을 줬다 그랬지, 그지? 그렇지. 땅을 주고 대신 뭘 요구를 해? 땅을 준 대신에 너를 뭘 요구를 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응? 충성을 갖다가 이제 맹세하잖아. 우리 그걸 갖다가 무슨 관계라고 했어? 주종 관계라 했잖아. 주종 관계. 주인과 거기를 따르는 관계, 주종 관계. 즉 봉건제가, 일본에도 봉건제가 시작되는 거야. 봉건제가. 아까 땅을 주고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가 바로 봉건제잖아, 그지? 맞지, 그지?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그때는 막부의 이제 쇼군이 이제 장군이야. 장군이 이제 실질적인 지배자야. 이 장군이 이제 실질적인 지배자로 무사의 전체 무사들을 다 다스렸어. 그리고 여기에 또 천황이라고 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야. 얘 천황은 아무런 힘이 없어. 천황은 아무런 힘이 없고 니는 그냥 그대로 네 자식만 낳아서 그냥 천황 그 대만 이어라. 대신 절대로 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다. 상징적인 존재였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스리는 힘은 요 쇼군한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부가 시작되고 약 700여 년 동안 일본 특유의 이런 걸로 해서 봉건 제도가 이제 실시가 시행이 됐었어. 이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치면 고려시대였고, 이때 이제 고려시대 때 또 무신들이 이 무신들이 너무 차별을 받아가지고 에이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말이야, 이 문신들 공부하는 놈들 그 관리들을 모조리 죽이고 무신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는 무신 정권이라고 탄생하는데, 그때 시기와 비슷한 시기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고려도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흔들고 있었고, 일본도 무사들이 정권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봉건제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돼. 봉건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가 그러면 무사 정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변천이란 말은 흐름을 말해. 그러니까 변화되어가는 흐름을 변천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가마쿠라 막부란 게 생겼어. 가마쿠라. 12세기 말, 선생님도 이 엄청 어려운 이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아무튼, 일단은 이제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란 걸 만들었어. 가마쿠라 막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필요 없고, 아무튼 일본에 처음 세워지는 막부는 그냥 가마쿠라 막부다. 이것만 알면 돼. 가마쿠라 막부다.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다. 이게 최초의 막부. 최초의 막부다. 알았어? 막부고. 근데 이때 이제 이 몽골족이 이제 세계를 막 정복했단 말이야. 정복하고 막 하다가 이제 몽골족들이 우리 고려를 공격하고 고려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할 수 없이 몽골이 항복하고 고려가 몽골에 정복되고, 그다음에 몽골 제국은 드디어 일본까지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 몽골 애들은 이 말은 잘 타지만은, 말은 엄청나게 잘 타지만은 몽골 그 초원에는 바다가 없잖아.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해군력이 없어. 바다 싸움은 절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다 싸움에 강한 고려를 갖다가, 야, 니네가 배를 만들어. 그리고 니네들 물에서 바다에 싸움 잘하는 병사들 태워. 이래가지고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만들어져. 그게 바로 여몽연합군이란 거야. 여몽연합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는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몽골이 원나라지. 원나라가 해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이제 공격하러 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일본으로 갔어. 일본에 도착했어. 도착해가지고 공격을 했어. 그리고 거의 이제 이게, 그리고 그 땅에 딱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배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일본 땅에 딱 내리려는데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그만 이 여몽연합군의 배가 다 침몰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태풍의 이 도움으로 일본이 몽골의 정보를 받지 않게 되었어.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2차 공격 갔는데 또 그때도 희한하게 또 태풍이 또 불어왔어. 그래서 또 이게 일본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두 번 다 태풍으로의 도움으로 이래 이제 그걸 몽골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태풍으로 여몽연합군의 공격이 실패됐고, 그러니까 두 차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다음에는 어차피 또 이제 돈이 이제 이게 이 막부의 정권이 이제 그래도 전쟁한다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떨어졌단 말이야. 돈이 없어졌어. 돈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가마쿠라 막부는 이렇게 쇠퇴를 하고 만다.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를 외울 때는 최초의 막부이고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재수도 엄청 좋게 그자. 재수 좋게 막 태풍 때문에 태풍 두 번으로 아무튼 방어해냈다. 이것만 알면 돼. 방어해냄. 글씨가 선생님 글씨 진짜 못 쓴다 그지? 미안하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돈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탄생한다. 무로마치 막부가 탄생하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는 이제 교토에다가 이렇게 이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는데, 이때는 명나라하고 감합무역을 했다. 이게 중요해. 명나라와 이 감합무역, 이거는 외워야 돼.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조공무역인데, 조공무역을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일본이 이제 명나라를 섬겼단 말이야. 우리 옆분에 명나라 할 적에 명나라가 이 주변국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 주종 관계를 이뤘다 했잖아. 그리고 막 세금을 갖다가 이제 아무튼 그 조공을 바쳐라, 예물을 바쳐라. 그리고 정화에 대함대, 엄청나게 큰 배를 갖다가 이렇게 이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했다 그랬지. 그때도 이제 역시 일본도 역시 자기가 명나라를 섬기고 거기에 조공, 즉 예물을, 조공이란 거는 작은 나라가 바치는 예물이야. 큰 나라에 바치는.
이제 예물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렇게 예물을 갖다가 바치면 이 명나라에서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조금 내주는 거야. 이제 그럼으로써 아주 조금 제한적인 무역, 그러니까 제한적인 무역 이걸로 해서 그럼 무역을 했다 이렇게 알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무역을 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되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무역의 이 실권이 이 막부 정권한테 있다가 원래는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영주들, 다이묘들의 힘이 세지니까 그 무역을 하는 실권이 다이묘들한테로 넘어가. 즉 돈줄이 막부에서 다이묘들한테 돈줄이 넘어갔다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돈 가진 놈이 최고인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영주들이 이제 힘이 이제 확 세지는 거야. 응? 영주들의 힘이 이제 세지고 지방 영주의 세력이 커졌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세력이 이제 영주들의 세력이 무로마치 막부에 가면 영주들의 이 세력이 커진단 말이야. 영주들의 세력이 올라갔다. 그까지 알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국시대라는 게 와.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중국 할 때 우리 뭐 그때 춘추 전국시대 기억납니까? 춘추 전국시대. 그때 전국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막 서로 막 그냥 전쟁 하던 그런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란 말이야. 일본도 똑같아. 전국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명의 이 영주들, 힘 있는 영주들이 자기들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영주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또 막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를 전국시기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15세기 중엽에 이제 처음에는 쇼군, 아까 장군의 후계자를 둘러싸서 처음에는 서로 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방 영주들이 이제 그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이 이제 힘을 키웠다 했잖아. 힘을 키워가지고 이 무로마치 막부가 그 지방 영주들의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즉 영주들이 정권에 막부에 말을 안 들어. 막부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약 100년 동안 서로 영주들끼리 서로 더 자기가 힘이 세지려고 싸웠던 게 바로 전국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그 서양 문물도 이렇게 들어오게 돼. 그리스도교라든지 특히 총이라는 그런 게 일본에 이때 당시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고 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일단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넘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이 네덜란드로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조총을 들여와가지고 다른 영주들은 활하고 칼, 창, 활, 검 이런 걸로 싸우는데 얘네들은 총으로 무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다른 영주들을 다 제압하고 거의 일본을 통일을 갖다가 거의 한 90% 이제 통일까지 온 거야. 다 제압해버리고. 그러다가 이 부하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을 뒤를 이은 게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인 거야. 근데 이제 영주들의 어떤 이 세력 싸움이야. 세력 싸움. 전국시대는 세력 싸움이고 이때 이제 이게 한 100년간 이어지다가 여기 올라가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 뭐 이 사람보다는 요 뒤를 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유명한 사람이지. 토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야. 임진왜란. 그러니까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케 자기가 이게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전국을 통일시켰어. 일본을 통일시킨단 말이야. 통일시켰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통일한 다음에 이 그 밑에 있던 아까 하급 그런
무사들이 열심히 싸워서 통일을 했는데 얘네들은 항상 보상을 해줘야 했단 말이야. 목숨 걸고 전쟁한 이유는 얘네들이 전쟁한 이유는 자기가 재산을 돈을 벌거나 노예를 가지거나 여자를 가지거나 보물을 가지거나 뭔가가 이렇게 대가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을 이렇게 통일한 전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빼들어서 얘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주들끼리 싸움이면 이 영주가 A 영주가 B 영주를 갖다가 얘를 공격해서 A가 이겼어. 그럼 B 영주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노예들이나 여자들을 다 빼들어 와가지고 A 영주 밑에 있던 자기들 부하들한테 나눠주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이 좀 통일 전쟁이야. 하나로 그냥 한 거야. 그래서 나눠줄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사들이 불만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거야. 이러려면 우리가 왜 싸웠냐? 그럼 이래 되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니까 자칫 이 무사들이 자기 밑에 있는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이제 조짐이 보이니까 그러면 조선을 침략하자. 중국을 명나라를 침략하자. 거기는 너무나 큰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너한테 나눠줄게. 이래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 되는 거야. 임진왜란. 알겠어요? 임진왜란이 되는 거야. 1592년에 1592년에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 이수신 장군과 의병의 활약 그리고 또 주로 이제 또 뭐 일부 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유명한 장군들의 그런 아무튼 이 활약으로 이 일본을 갖다가 물리치지 그지? 일본은 임진왜란은 실패를 했단 말이지. 실패를 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정권을 잡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에도로 다시 지금의 도쿄로 수도로 옮기고 에도 막부를 수립합니다. 세운다.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보면 이게 영주들이 힘들이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영주들한테 그 자기의 땅에 대한 그 지배권을 인정을 해줘. 그냥 너희 땅은 너가 지배권 인정해 줄게. 우리가 뭐 특별하게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지배권을 인정해 줘 가지고 영주들의 불만을 잠재운 거지. 이제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그대로 또 가만히 또 영주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 요번에 전국시대처럼 또 다시 영주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또 막부를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해주되 지배권을 인정을 해주되 이 영주들의 힘을 갖다가 너무 힘이 세지는 걸 막아내야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산킨 코타이 제도란 거야. 산킨 코타이 제도. 산킨 코타이 제도. 코타이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에도 막부에서 법으로 딱 해가지고 이 지방의 영주들을 갖다가 이 수도에 일정 기간 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켜. 너거 땅에 네가 그 영주가 좀 살다가 또 다시 에도 수도로 와서 의무적으로 얘네들이 살아야 됐어.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다시 너것도 거기에 다시 또 영주 너것도 또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이제 발생하냐니까 영주들이 이제 이게 각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이 수도로 이렇게 한번 올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 말도 준비해야 되고 뭐 또 그 수도에 가서 살 것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이제 자기들 친아들하고 부하들하고 아무튼 이게 이제 대규모 이사야. 대규모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게 나간단 말이지. 네. 또 수도에 있다가 또 자기 고향으로 가려면 또 그게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자꾸 영주들이 돈을 갖다가 자꾸 쓰게끔 만들어 버린 거야. 즉 영주들의 경제력을 갖다가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게 상킨 코타이 제도란 거야. 아까 말했지만 영주들이 돈이 생기면, 영주들이 아까 왜 힘이 생겼다 그랬어? 무역의 실권을 잡다 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경제력이 생기니까 세력이 강해졌자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력이 강해지지 않도록 경제력을 갖다가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돈을 자꾸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쓰게끔 만들었다. 그게 바로 자, 상킨 코타이 제도다. 알았지? 다이묘들을 일정 기간 자신의 영지와 자기의 이제 자기 고향과 에도에 번갈아 거주하도록 한 제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돈을 쓰게 함으로써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를 하게 되었다. 그다음 에도 막부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 상킨 이제 코타이 이제 제도는 돈을 쓰게 한 제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영주가 수도와 지방을 자기 영지를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번갈아 거주하게끔 한 제도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래 목적은 영주에 돈을 쓰게끔 해서 영주가 경제력을 못 키우도록 한 게 그 목적이다. 그렇게 알면 돼. 그다음에 이제 이 에도 막부에는 이제 문화와 이제 대외 교류를 봅시다. 이제는 경제가 이때는 에도 막부 때 경제가 발달합니다. 경제가 일단은 이때는 이제 그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 작물들, 그러니까 곡식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 그래. 그런 상품 이제 작물들을 재배해서 이제 농업이 생산량이 증가한단 말이지. 응? 보면 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 농업이 발전하게 돼. 농업 발전하면 어떻게 돼? 농업 생산량이 증가해. 이거 예전에 선생님 여러 번 한 거야.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제 곡식이 남잖아.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돈을 벌잖아. 즉 시장이 이제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걸 이제 자기가 남는 거를 팔아야 되니까. 그 팔고 그 가진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 즉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발달하게 돼.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그때 우리 또 뭐가 발달하냐? 중세 때 우리가 생각했잖아.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하면 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큰 시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도시가 발달. 이거 우리 중세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있는 거야. 농업이 발전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 증가하면 곡식이 남아도니까 남아도는 걸 갖다 시장에 이제 팔아야 되고, 그렇게 시장에 팔면 거기 판 걸로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사게 되고, 그럼 그 필요한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자꾸 많아지니까 도시가 발달한다. 그렇게 대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이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문화가 발달해? 먹고 살만하면 이제 오락거리를 찾잖아. 오락거리를 찾고 유흥을 찾고 뭔가에 우리가 서민 문화, 그러니까 송나라 때도 그렇고 명나라, 청나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뭔가가 이제 이 다른데,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딴 거 신경 쓸 거 없잖아.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써야 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문화를 즐기기 시작해. 문화, 즉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래서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발달하게 돼요. 이게 보면 딱 원칙이야. 이렇게 딱 공식이야. 공식. 이렇게 공식이야. 이때 이제 그러니까 경제력을 갖춘 그런 상공업자를 존인이라고 불렀대. 존인. 그래서 이 존인 이제 이게 계층이 성장하게 되고,
이 존인 문화가 발달하게 돼. 이제 즉 돈 있는 어려운 말로 경제력을 가진 이런 상공업자를 존인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존인 문화가 발달한다. 존인 아니고 존인이에요. 존인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이때 이제 이렇게 뭐가 어떤 게 있냐니까 가부키란 게 있고, 이제 얼굴을 있잖아 하얗게 분칠해 가지고 있잖아 이제 하얗게 얼굴 딱 분칠해 가지고 하는 거 있지, 그지? 그런 일본의 전통 연극을 가부키라 그래. 가부키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우키요에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목파나야. 목파나인데 어떤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사회풍속이란 뭐냐면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냥 생활하는 서민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 모습 같은 거. 우리 보면 김홍도 보면 이렇게 뭐 그런 그림들 알잖아.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저기요 냇가에 말이야 뭐 목욕하는 그런 여자들을 뒤에서 바위 뒤에서 막 이렇게 훔쳐본다든지,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풍속화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 풍속이나 인간들의 묘사, 실생활들의 그런 민화나 풍속을 담은 목파나가 만들어서, 이 목파나는 뭐냐면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여러 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똑같은 걸 여러 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게 우키요에라고 하는 거야. 우키요에. 너희들 보면 뭐 어디 조금 크면 알겠지만 어디 어떤 일본 인테리어 한다 보면 벽에 액자 하나씩은 다 걸려 있는 게 다 우키요에 같은 어떤 그런 거야. 이게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리고 이 대외 교류도 이때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제 아까 그 앞번에 이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그 서양 문물이 우리 언제야 이거 무로마치 전국 시대 때 서양 문물이 들어왔다 했잖아. 그때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조총들 이렇게 여러 가지 서양의 그런 물건들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에도 막부 때는 이런 일본의 전통과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이 포교, 즉 종교를 퍼뜨리는 행위를 포교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를 갖다가 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그걸 포교야. 그걸 활동을 금지시켜. 그리고 해외 무역을 통제를 해. 해외 무역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해서, 이때에 해외 무역이 가능한 나라는 조선. 그때는 이제 조선 통신사를 이용해서 이 조선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네덜란드는 나가사키 항을 항구 도시를 개방해서 교육을 허용했다. 그리고 난학이란 게 이제 발달하게 돼. 난학이란 건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들어온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다 통틀어서 난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난학이 발달했다. 이 에도 시대 때 난학 발달. 난학이 발달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질문 없어요? 네, 오늘 그러면 자, 수고했어요. 끝!